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계속해서 소외주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증시는 단기 고평가 국면이고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점차 우리 증시의 부진이 진정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지수의 상단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년 연초 있을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대형 IPO 역시도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에게요. 또 연말을 앞두고 올해 강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주주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밖에 지금 시장에서 점차 관심을 가질 만한 소외주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등의 전통 테크주와 리츠나 고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밖에 매력적인 소외주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식시마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FOMC 지표 발표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좀 미국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증시 주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12월 중반대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도 좀 굵직한 게 하나 있고, 그냥 이번 주는 기승전 FOMC.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FOMC 외에는 수요일 날 미국에서 있고, 이제 끝나고 발표하게 되면 목요일 날 저희가 영향을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뚝 잘라서 주중과 또 주 중반 이후 이렇게 나뉘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13일 날은 그렇게 큰 이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큰 이슈 없는 것 같고요. 14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11월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네요. 이쪽은 여전히 고공행진이죠. 고공행진인데 그래도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 금요일 날 발표했던 걸 보면은 그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 안 뻗어나간다라는 생각 쪽에서 약간 좀 정체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좀 기대 요인들을 삼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이미 좀 많이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 높을 거야라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높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낮다라고 하게 되면 정점을 살짝 지나지 않았을까 정도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네. 또 이날 내일이죠. 내일 서울 옥션에서 올해 마지막 메이저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9점 127억인데 얘기는 127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매 초기 금액이죠. 첫 금액이다 보니까 베팅이 커지면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매에서 또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 옥션의 변화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 결과가 이어지는데 특히 이날 장중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중국의 11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실업률 주택가격지수 다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산업생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산업생산 관련된 여러 가지 질적인 변화가 또 중국에서 살살 또 발동이 걸리는지 그런 데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택가격지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헝다 이슈 때문에 약간 좀 움츠러든 국면들이죠.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았는지도 한번 또 지표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이쪽은 또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전통적으로 좋은 기간인데 그 정도로 눈높이를 맞아 가는지, 특히 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공급 부족부터 다양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뚫고 그래도 전통적인 성수기에 괜찮나 이를 많이 바라볼 것 같고요. 또 12월 16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도 산업생산 발표되고요. 그중에서 페덱스 실적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특송 화물들 많이 보낼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인데 그런 쪽에서 물류 관련된 얘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전망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또 체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KTB 네트워크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KTB 네트워크는
지금 IPO 할 때도 경쟁률 상당히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상장하게 되면 KTB 투자증권 여기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밖에 12월 17일 날 금요일 날은 드디어 싸이월드가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네. 기대하시나요, 앵커님은? 저 지금 고민이거든요. 제가 네. 싸이월드 세대인데 이렇게 금요일에 오픈을 했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지금 제 계정을 폐쇄해버리고 싶은데 흑역사 때문에요. 흑역사들을 다 거기에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또 네. 주변 분들이 많이 싸이월드를 한다고 하면 제가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예. 한 시행 일주일 좀 남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뭐 NHN 벅스를 비롯해서 네. 뭐 다날, 뭐 CBI 이런 회사들 다 움직이긴 하죠. 근데, 재료 노출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예. 예전에 인기 있었던 게 다시 부활된다. 그때만큼 인기가 있을까요? 이건 잘 자신이 없습니다. 재료 그래서 노출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재료 노출 쪽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주가가 강하게 반응해서 이제 D-2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한번 수익 실현하고 보시는 게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도 예, 일단은 관리 잘 하시고요. 사진 잘 내리시고요. 네. 그와 함께 또 네. 마이데이터 이날 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또 최근에 주가 강한 게 아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패스앱 많이 쓴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부각을 받지만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보다는 또 실질적인 수혜는 쿠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쿠콘 같은 경우도 또 컨퍼런스 쪽에서 얘기 나오면서 또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서 지금 성장주 쪽에서도 특화된 또 성장이 뚜렷한 대표적인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이 높죠. 또 엠로 같은 경우도 요즘 이런 비슷한 쪽에서 관심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군들 마이데이터 관련주라고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는 마이데이터 관련된 쪽은 뭐 아톤이나 쿠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뭐 엠로까지 얘기 드렸던 거는 비슷한 소프트웨어 업체 지난 하반기, 이번 하반기에 상장되고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게 되고 업계 지위가 뭐 보통 보면은 시장 점유율 1위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특히 또 공급망 관리 관련된 쪽은 이번에 많이들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리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시스템적으로 좀 묶어놔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재조명은 계속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저희가 하드웨어는 강국인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지원책이나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더 밸류를 고밸류로 받아가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 모멘텀이 있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쉬었고요. 그러한 그 쉬어간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신규 상장주를 통해서 좀 예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인재를 키울 때 네. AI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쪽을 또 그렇죠.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도 잘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이렇게 이번 주 정말 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굵직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중국에 그동안 공급발 어떤 그 대란으로 인해서 네.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산업 생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국 경기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충분히 언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고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역시 중국이구나. 중국스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어떤 관리 쪽에 무게를 두면서 어떤 경제 방향들을 설정해 왔다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통제죠. 그래서 약 올해 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 공부론, 그러니까 공동부유를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평균화된 쪽의 중국의 시각들, 그래서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쪽에서 이런 관리 체제 쪽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과 뉘앙스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좀 뭔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많이 담겨 있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어느 정도 어떤 내년 전인대가 또 있죠. 3월 달에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속속 들여서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변화들은 일단 경기 부양책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가 좀 더 실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중에서 하나 또 나왔던 얘기가 인프라 관련된 얘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얼마나 중국이 좀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실물 경제가 많이 위축됐는지에 대한 반론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라도 뭔가 어떤 중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산당이라면 아이를 3명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에 대한 네. 위협을 또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나오지 않나. 고령화가 더 그렇죠. 문제일 고령화. 것 같아요. 또 네. 저출산의 또 피해가 또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쪽은 선진국 쪽에서도 다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바라보기에는 뭔가 약간 좀 부족한 상황 쪽에서 벌써 이런 노령화나 저출산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뭔가 공산당 입장 쪽에서는 활력소를 넣어야겠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다 또 연관돼서 중국 내수에 관련된 얘기에 부흥책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는 아마 올해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이런 완화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분위기가 나왔었을 때의 변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은 약간 위축적으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들을 위축적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완화적으로 가고 있고 어디에 반응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중국을 조금 더 어떤 경기 민감주나 수출주 쪽에서 더 챙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뉘앙스에 좀 더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강세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율도 거의 동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완화책은 국내 주식 시장이나 또 경기 민감 관련된 쪽, 또 수출 관련된 쪽 이쪽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이 지금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중국이 헝다그룹의 디폴트 선언 이후에 지준율 인하와 재대출 금리 인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 6일에 있었던 공산당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지금 부양책에 대해서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3월 전인대까지 이러한 중국의 정책 모멘텀으로 인한 이런 경기의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지표를 통해서 또 이번 주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15일에 주로 11월에 중국의 경제 지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나올 지표 가운데서 아까 힘을 줘서 소개를 해주셨던 부분이 14일에 있을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5일 수요일에 발표될 11월 소매 판매였거든요. 네. 전망치 챙겨볼까요? 네, 일단 전망치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번 주 이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은 고공행진은 하되 정점은 약간 좀 찍어는 분위기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고공행진을 10월 달에 일단 정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가 원자재 가격 동향, 두 번째가 유가죠. 그래서 유가가 80달러대 넘어갔던 분위기와 지금 이제 70달러대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는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를 반영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생각보다 그렇게 좀 압박이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수치는 또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래도 이제 보통 보면은 생산자 물가지수의 압박들이 지금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지나고 나게 되면 소비자 물가로 전이시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빠르게 압박을 좀 떨쳐버리긴 힘들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공행진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첫 번째 근거고요. 또 두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가 쉽게 못 떨어지려는 근거는 수요단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 동향을 잘 지켜보시게 되면은 실업률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신규 고용은 되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일단 자발적인 퇴사가 또 많다고는 하는데 퇴사를 해서 지금 내 이 임금 갖고는 못 하겠어. 요즘 임금 상당히 세대. 그러면서 지금 딱 팔짱 끼고 지켜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그 상황 쪽의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좀 더 예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임금이 또 예전보다 좀 높은 소득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도 좀 주머니에 돈 좀 있네. 그러면서 약간 좀 더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요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어떤 생산자 물가지수나 어떤 단기적인 압박은 지났어도 공공행진 과정은 더 내년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내년에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내일 모레 발표될 FOMC 회의에서도 충분히 확인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물가 수준의 압력들이 상당히 높은 흐름들을 또다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테이퍼링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되 금리 인상과 또 테이퍼링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까지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는 분위기를 염두를 하시되 근데 지금 FOMC가 그렇게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좀 당기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감까지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지금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FOMC 회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호재라기보다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은 무게가 실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금리도 미국 쪽에서는 빠르게 인상 기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소비자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가속화하면서 수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이런 해석도 시장에 있거든요. 네. 그 저도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예. 보통 이제 물가 수준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면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중앙은행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라는 쪽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미국 같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2번 하는 상황 쪽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요인들이 그냥 가계부채, 뭐 부동산 안정 이쪽을 먼저 얘기하는 게 중앙은행이 할 얘기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기가 이렇게 충분히 어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정도로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이나 뭐 어떤 다른 유동성에 따른 피해를 얘기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관찰한 결과 쉽게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흐름들이 판단이 쓰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 자체도 변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뉘앙스가 바뀌는 가운데 하지만 연준 의장이 꼭 빼놓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할까요? 아니면 한국말? 예,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주셔야죠. 예. 영어로 뭐 잘 못합니다. 예. 근데 한국말로 해도 미국 경제는 강하다. 항상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끝에는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를 지금 빨리 올려야 될 당위성이나 명분을 더 강조를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하고 어느 정도 좀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같은 금리 인상 기조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쪽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마지막 FOMC가 14일, 15일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대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뭐라고 보시나요? 딱 그거죠. 뭐 테이퍼링 관련된 쪽의 속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150억 달러씩 축소하는 게 아니라 한 300억 달러씩 축소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오히려 좀 더 가속을 밟느냐. 300억 가지고 안 되겠다. 뭐 4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속을 밟느냐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에 대한 지금 시각들. 물론 뭐 공급 부족이나 아니면 물류 관련된 원활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추세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완전 고용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경기 과열 무료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냥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부터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안도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메시지까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시점은 지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점에 대한 네. 시각들은 일단 살짝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이쪽도 모르는 게
또 유가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또 혹시나 모를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면 유가는 또 바로 반응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유가가 또 자극하게 되면 또 원자재 가격들도 같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까지는 눈여겨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또 원자재 가격들이 강하지 않겠다고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와의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약세 국면에 나왔던 원자재 가격과 여러 가지 유가의 동향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뭐 어떤 이슈를 통해서 또다시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은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변화가 나오진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점에 대한 가능성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유가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지난달 CPI가 예상치보다는 약한 물가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뜨거웠지만 쇼크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유럽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미국, 중국에 대한 정책과 경기 흐름만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라가르드 총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완전한 비둘기 분이시죠. 네, 그런 입장 쪽에서 유럽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미국하고 똑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벌써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완화적인 입장을 더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유럽 경제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가장 늦게 할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 또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들, 또 독일도 다시 봉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위축될 수 있는 경제 요인들이 나온 상황 쪽에서 어떤 지금 당장 매파적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전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조는 유지가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로화는 아직까지 약세 흐름들을 계속 가는 과정 쪽에서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이렇게 상대적인 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중국이 아마 미국이 FOMC 관련된 얘기를 좀 더 FOMC에서 좀 어떤 뉘앙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러와의 움직임들은 또 그를 상대적으로 또 선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원으로 보게 되면 환율 흐름들이나 그리고 또 바라보고 있는 EU의 입장이나라고 봤을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유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는 좀 힘든 시점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국의 그 어떤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유로화는 약세 국면, 그리고 달러화는 강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12월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이제 11월을 지나면서 일단 주식시장을 좀 바닥을 잡은 것으로 인식하는 국면도 많이 있고요. 다만 또 여기에서 더 크게 올라가기도 부담스럽다라는 그 사이의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 가장 큰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일단 큰 그림 봤을 때 미국은 긴축, 중국은 약간 완화, 이런 쪽으로 나가는 상황 쪽에서 네. 한국이 과연 어디에 보조를 맞출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 이게 가장 지금 큰 어디에 동조가 돼 있나요,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증시도 선진국 증시와의 갭이 또 많이 벌어진 상황 쪽에서 네네. 네, 그러면 이런 갭 차이를 또 이제 미국은 이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 쪽에서 이제 약간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쪽이 조금 더 선전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완화적인 정책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좀 뭔가 숨통을 더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아마 신흥국 쪽의 변화를 좀 더 기대하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에 지금 흐름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이제 외국인들도 이를 직시하는 게 지금 다른 부분보다 선물 매수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한 11월 달부터 외국인 선물 매수는 꾸준하게 누적으로 확대가 시켜 온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어떤 견인력을 더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시장의 질이 살짝 또 바뀐 모습들이 한때 미국이 강하고 미국이 강한 거는 여전히 빅테크 그리고 또 IT 기업과 함께 성장에 대한 관점들 쪽으로 많이 점철되다 보니까 그쪽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신사업 관련된 메타버스나 게임 쪽이 시장을 주도했어도 지금 같은 쪽은 약간 또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주에 대한 주도권이나 경기 민감 쪽이
아무래도 중국 쪽을 좀 바라보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씩 더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느냐? 라는 쪽보다는 시속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게임이나 메타버스 쪽은 좀 약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주도하다가 또 살짝 쉴 때 또 이쪽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런 시소 타기를 잘하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죠. 네, 그걸 언제 알고 뭐 왔다 갔다 매매를 하겠느냐라고 네.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좀 트레이딩 관점 쪽에는 여전히 이번에 하락한 메타버스 게임 쪽은 어떤 저점대를 타진하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년까지 적어도 상반기까지 움직임이 중국의 변화와 함께 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반도체겠고요. 네. 그와 함께 좀 정체가 받았던 자동차, 철강, 화학 관련된 이런 경기 민감 쪽의 변화들도 일단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더 움직이겠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가시면서 둘의 어려운 말로는 바벨 전략, 쉬운 말로는 양동이 둘 다 들는 전략,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싶습니다. 건자재 리오프닝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건가요? 그쪽도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건설이나 그리고 또 건자재 쪽에 대한 동향들은 일단 약간 포인트가 좀 정부 정책과 그리고 또 내년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정책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분위기로 보게 되면 건자재 쪽도 일단 처음에는 종목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성신양회 그리고 또 네. 노루 페인트. 페인트. 예, 이런 것들. 노루 페인트는 약간 2차 전지 진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또 그분 종목이라면서요. 네. 뭐 대선 네, 쪽 종목인가 네, 봐요. 그런 인물도 테마도 같이 엮이면서 좀 더 강했다고 보여줘도 네. 하지만 워낙 페인트 쪽에서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는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자산 주고 꾸준히 실적도 좋았다. 근데 이번에 2분기부터 이후 나오는 실적 보게 되면 전혀 원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루 페인트는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적인 흐름들이 나오면서 노루 페인트가 더 주가가 뛰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가장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쪽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탄탄할 수 있다라는 쪽도 내년까지를 봤었을 때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더 시장이 반응한다는 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건설 건자재 쪽도 건설 쪽은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공공이냐 민간 주도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문제인데 건자재는 누가 되든 간에 공급은 늘어난다. 그러면 뭐 공급 늘어나게 되면 시멘트부터 뭐 철근부터 이게 다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를 가리지 않고 수혜가 될 수 있겠다는 측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챙기는 게 맞는데 또 건자재 종목을 투자할 때 하나의 또 주의할 사항들은 일단 지금 성신양에도 그런 게 보이긴 하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또 섹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돌아가면서 비용들을 오히려 좀 잡아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용들이 더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관리하랴, 친환경 쪽 대비하랴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좀 위축되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잘 꾸려 나간 종목들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좀 개별적인 종목들을 선정할 때 한번 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임이나 또 2차 전지도 바닥을 잡아야 되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도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는데 바닥 잡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또 언급을 세 번째 종목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시속 게임,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게임과 2차 전지 잘 바닥을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정책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건자재 업종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역시 바닥 잡기에 몰두해 보실 만한 그러한 섹터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업종들 뭐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2022년 블랙스완은 무엇일까? 갑작스럽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검은백조가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 총재 발언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 한 10월쯤에 이 발언이 나왔었네요. IMF 총재가 인플레이션, 양극화, 부채라는 세 가지 돌멩이가 우리 신발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알아볼까요?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줄을 걸로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6%대 얘기했다가 약간 살짝 또 하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정장의 전망률을 약간 낮추는 분위기인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 한 중반대 가서 혹시나 중국이 조금 살아나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변화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다시 변할 소지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IMF 총재가 얘기했던 세 가지 돌이라는 게 일단 뭐 신발에 돌 들어가면 아프죠. 잘못하면 또 피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19가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신과 관련된 쪽에서 선진국은 먼저 받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확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같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상대적으로 오미크론에 취약하다는 이런 얘기가 백신과 관련된 또 접종률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게다가 부스터샷까지 필요하다. 그러면은 선진국이 더 이런 백신을 땡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는 백신의 생산과 보급이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양극화가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또 국가 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재정이 좀 튼튼한 나라는 좀 확 풀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문제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재정을 푼다는 거는 한국과의 부채 문제가 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한 부채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이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폐해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 근데 만약에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물가만 올라간다라는 쪽에서 경기는 전혀 어떤 바라보지 못하는 쪽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네. 쪽도 어떤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말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 될수록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요. 또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 이미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여기에 오미크론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뭐 블랙스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물가와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국가들이 또 내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채가 많은 국가들도 여력이 적다는 점에 있어서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이 좀 더 한 단계 발전이 돼서 세계 식량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인데 내년에 에그플레이션이 또 시장에 보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곡물 가격 자체적으로는 일단 여름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약간 하향한 정도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대두나 소맥, 뭐 옥수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게 지금 직접적인 선물 가격이나 이런 쪽이 떨어져도 실제적인 소비자 단에서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운송 쪽이나 뭐 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또 항만에서 하역 같은 부분들이 또 지연되는 모습들이 다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결국에 초래했던 쪽은 코로나19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 아직까지는 이 인플레이션 특히 에그플레이션 쪽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공행진은 여전히 일단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들. 하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어느 정도 빠질 수도 있는 지수 자체가 또 완화가 될 수 있는 측면들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은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식량 가격의 동향인데요. 내년도는 이 선에 머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쉽게는 안 빠질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곡물 가격을 예측한다는 거는 저희가 보통 보면 기상학자를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네. 기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또 이상기후나 또 예. 발생하는 토네이도 같은 경우도 또 곡창지대를 타격한다. 상당히 또 갑자기 또 가격이 반응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이상기후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변화 말고도 어떤 추세적으로도 계속 움직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개별적인 요인을 빼고 나게 되면 일단은 한번 정점은 찍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머지 이슈들은 또 개별적인 따른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압박은 지금 나오는 것보단 살짝 줄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상뿐만 아니라 풀려 있는 유동성도 사실은
이런 에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일단 이런 풀려가는 유동성도 일단은 한 차례 정점을 찍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일단은 뭐 이 선에서 유지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백신 접종률이나 또 물가상 좀 취약점이 있는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선진국과 신흥국의 양극화가 심화되는데요. 네. 뭐 미국은 연준 의장도 얘기했듯이 강합니다. 그런데 터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가가 계속 크게 출렁이고요. 내년에 물가가 30%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경고도 나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양극화가 내년에 지속될까요? 아니면 격차를 줄일까요? 일단은 조금 줄이는데 포인트가 맞춰질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승전 또 백신이겠죠. 백신과 치료제 이쪽에 대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또 자국들에서 나올 수 있는 토종 백신하고도 또 같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맞물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만큼 또 확보하고 또 생산하려고 하는 열을 계속 갖추게 된다라고 되면 그나마 격차는 좀 축소되는데 문제가 좀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앞서 터키 얘기 잠깐 하셨죠? 네. 이 터키가 지금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더 물가가 뛰고 있죠. 대통령이 그랬다. 대통령이 그러고 네. 있죠.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도 작용을 맞습니다.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직결되는 것 같아요. 경제, 정치는. 예전에는 솔직히 미치는 여파가 그래도 기업들만 잘 방향 잡고 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요즘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 정부 자체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전에 뭐 작은 정부였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정부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큰 정부는 당연히 정책적인 규제나 아니면 통제 영역이 더 넓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혼선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반응들도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아마 추가적으로 백신은 부스터샷까지 필요해서 계속 더 맞아야 될 텐데 이를 얼만큼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잘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숨통이 트였을 때 시장은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극화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백신 접종률이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네요. 공급망 이슈가 올해 또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뭐 공급망 불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도 있었고요. 공급망 불확실성 내년에는 더욱 커질까요? 블랙스완이 될까요? 일단 이 부분을 볼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돼야 될 게 단순하게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 불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왔었죠. 특히 대표적으로는 뭐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장 또 먼저겠고요. 그로 인해서 또 나오는 변화가 있었겠지만 중국발 공급 불안의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 인플레이션입니다. 쉽게 얘기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일단 탄소 중립 목표를 해야 어느 정도 달성을 해놔야 만약에 우리 제품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때 거기서 불합리한 좀 불공정한 대우 중국 입장 쪽에서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겪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기존에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죠. 어떤 유가를 기반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CO2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약간 어떤 인건비나 그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싼 인건비와 맞아요. 어떤 원자재를 통해서 어떤 세계들이 누렸던 이런 현상들이 네. 중국마저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그린 정책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그동안에 누렸던 어떤 전 세계 또 소비자들이 또 이를 또 어떤 감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또 혹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네. 유동성을 2008 금융위기 이후에도 참 많이 풀었지만 시장에서 그동안은 수수께끼라고 생각했던 거, 연준에서 수수께끼라고 얘기했던 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이제 중국의 인건비,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원자재 가격 안정화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또
빅테크 기업들이 좀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그렇죠.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맞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크게 불거지면서 요즘은 가격이 진짜 출렁이는 게 네. 오늘 안 사면 내일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되게 익숙해졌습니다. 내년에 블랙스완은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뭐 중국도 사실 뭐 탄소세 이런 게 아마 자기들이 받는 불이익이 될 거고요, 앞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미국의 혁신기업 CEO들은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대거 매도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세금이 블랙스완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겠죠. 이게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푸는 돈이 공짜가 아닌 게 맞아요. 이번에 코로나19에서도 또 일단은 살고 보자라는 쪽으로 직접적으로 뭐 현금도 살포하고 재정도 확대를 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각국의 정부 부채들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증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증세 이슈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또 피해는 또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어갈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같이 걸리는 게 정부 규제죠. 그러니까 정부 규제와 세금 이슈가 계속 또 확대되는 문제라고는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쪽에 가장 큰 타격은 또 이런 지금까지 빅테크 성장주의 개념들이 오히려 혜택을 본 부분들이 약간 또 되돌림이 있겠네요. 그렇죠. 또 약간 훼손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네. 쪽도 눈길이 가는데 또 직접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또 물리적인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쪽에서 또 대만 문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으면서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하는 과정 쪽에서 여기서 또 편이 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갈등의 불씨가 혹시나 또 스치듯이 지나가는 또 대만 이슈가 또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또 가장 싫어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아직 그렇게 크게 또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죠. 러시아는 계속 근데 이쪽이 벌써부터 예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의 접경 쪽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계속 났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고도 중국, 인도도 국지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예. 근데 이런 분위기가 그냥 또 약간 좀 캄 다운돼 있을 때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갈등의 불씨가 됐다가 오히려 그러면 미국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제재가 나오고 중국도 난 러시아 편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갈등의 불씨가 또 갑자기 확 커질 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봐서 어떤 또 진영 대결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증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내년에는 또 체크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별거 다 체크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또 시장이 꾸준하게 또 추세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이런 걸 또 이슈화 시켜서 시장에 약간 매물 부담을 소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단기 과열을 소화한다든가 하는 맞아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런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을 끼친다기보다 이슈화를 시켜서 또 이를 또 핑계로 만드는 과정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약간 또 경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 FOMC 회의를 비롯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12월의 전략, 더 나아가서 내년의 블랙스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점차 동조화되는 부분은 중국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대 주식시장이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양대 지수가 오전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한 채 하락 반전 0.3에서 0.5%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을 둘러보면 뭐 우리만 하락하고 있어요. 일본과 홍콩 그리고 중국이 나란히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0.5에서 0.7%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일단 하락 전환하고 있다는 점 좀 챙겨보시고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한 그 변수 12월 FOMC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미국의 긴축 그 사이에서 어떤 변동성들이 있을지 시장 계속 관망하고 경계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장 마감도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